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세법의 박경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한 세율 그리고 신고납부 이 과정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세표준,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얼마 주고 샀느냐, 여기에 대해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고, 또 모든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을 잡았다 그랬죠. 그 금액을 시가표준액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과정이다 해서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과세표준을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에 이어서 과세표준의 세율을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율에 대한 내용들이 취득세 세율은 다양합니다. 예전에 2011년도죠. 그때 당시 이 개정세법이었는데 그때는 취득세 2%, 등록세 다양하게 이제 1000분의 3부터 시작해서 1000분의 8, 1000분의 10, 1000분의 15 이런 형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통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이 예전 세법하고 달리 세율이 좀 높아졌다. 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같이 합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는 일명 우리가 표준세율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표준세율. 이 표준세율이라고 했을 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0분의 23이라고 하는 세율, 즉 2.3%가 되겠죠. 그리고 1000분의 28, 그리고 또 1000분의 30, 1000분의 35, 그리고 또 1000분의 40 이렇게 다양한 세율을 가지고 있는 게 표준세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낮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가, 이것들에 대해서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물건이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을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됩니다. 취득, 사게 되죠. 이 과정에서 무상으로 취득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유상승계냐, 유상승계 취득이 이루어졌느냐. 물론 최초의 취득 원시도 있겠죠. 원시. 이 상태에 따라서 세율의 구조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에 예를 들자면 상속이 이루어졌다. 상속. 무상이전이 되겠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무상취득으로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나에게 넘어온다. 이게 상속 물건이죠. 이때 모든 상속 물건에 대해서 세율이 같은 게 아니라 상속에 대해서는 세율을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농지를 상속을 받았느냐. 농지죠. 그래서 농지를 상속을 받게 되면 세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1000분의 23이다 그래요. 가장 낮은 세율일 겁니다. 취득세. 그러나 농지라고 하는 과정을 벗어난 나머지 물건, 지금 이런 영업용 건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과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농지 외의 물건을 상속받았다. 이랬을 때는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농지 외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1000분의 28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라고 하는 과정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농지가 뭐냐? 우리 지적법상에 보면은요, 땅을 여러 단계로 쪼개놨습니다. 그걸 지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목에는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과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잡종지라든가 주유소용지라든가 공장용지라든가 그 과정의 지목이 28가지입니다. 그 28가지 지목 속에 농지라고 규정된 이 과정을 보면은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또는 목장용지라든가 여기까지를 묶어서 농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걸 취득했어요. 무상취득이죠. 그러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그 물건을 받았을 때는 내 앞으로 소유권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때 과정의 세율이 1000분의 23을 적용한다. 즉 2.3%가 되겠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농지를 뺀 나머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주택, 영업용 건물 많죠. 상가라든가 토지, 일반 전답, 과수, 목장용지를 뺀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는 농지 외의 것이 되죠. 그러면 영업용 건물을 상속받았다라고 한다면 취득세 세율은 2.8%, 즉 1000분의 28을 적용해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과정은 상속이었을 때,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얘기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이쁜 짓 했더니 야 어떤 물건을 나한테 넘겨주더라. 이게 증여죠. 살아있으면서 재산을 받았다. 이런 과정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 상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지만 나머지 증여라든가 무상취득에 대해서 증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과정은 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상에 대한 내용에서 상속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는 1000분의 35, 즉 3.5%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파트가 뭡니까?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 과정이죠. 농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1000분의 23, 즉 2.3% 세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농지 외의 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1000분의 28, 즉 2.8% 세율을 적용해라.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짜리냐. 이게 있었겠죠. 그럼 무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가 잡아놓은 가격, 토지라고 한다면 개별 공시지가가 될 거고, 시중에 매매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금액이 될 거고, 주택이라고 한다면 공동주택 가격이라든가 단독주택 가격들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묶어서 시가표준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가표준액이라는 가격, 1억짜리다 시가표준액이,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000분의 23을 적용하면 세금이 되겠죠. 그러면 2.3%니까 얼마 됩니까? 230만 원 나오죠. 이게 취득세입니다. 그러나 이게 1억짜리 물건인데 농지가 아니고 이런 영업용 건물이었다라고 한다면 2.8%죠. 그러면 이 1억 곱하기 세율을 적용하면 1000분의 28이니까 2.8%가 되겠죠. 그러면 280만 원이 취득세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물건 자체가 지금 취득이라고 하는 과정은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이 넘어왔을 때 취득은 B라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뿅 했다. 돌아가셨다 이거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였느냐? 농지였느냐? 농지가 아닌 것들을 받았느냐? 그래서 쪼개져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율에 대해서 무상이다라고 하는 과정에 무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무상이 이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유상, 대가성을 가진 유상 승계 취득,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죠. 유상은. 그러면 대가성을 수반한 거래에 대한 취득은 어떤 형태를 취했느냐. 그래서 이 대가성, 즉 유상 승계가 될 텐데요. 이 유상 승계 취득에 대해서도 구별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유상 승계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과정도 농지에 대해서 돈 주고 샀느냐. 농지. 아니면 농지 외 것을 샀느냐. 예를 들어서 영업용 건물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농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율이 좀 낮아요. 여기서는 이제 1000분의 30이다 그래요. 근데 농지 외의 것, 영업용 건물이라든가 주택 이런 것들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1000분의 40이 되겠죠. 이런 내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승계에서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샀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일반 시중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요거죠. 농지 외의 것. 제가 농지는 뭐라고 했나요? 지목이,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과수원, 목장용지들을 묶어서 우리가 농지라고 했죠. 그러면 그 농지를 뺀 나머지들은 1000분의 44%를 적용해라.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주택을 따로 잡았어요. 그러면 농지 외의 것이면 전부 다 1000분의 44%가 되는 게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규정된 주택법이나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을 또 쪼개놨어요. 그 주택은 취득 당시 가격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 당시 가격이 6억 원입니다. 6억 원 이하다. 내가 샀을 때 당시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또는 누가 있어요?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다. 이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짜리다. 아니면 세 번째로서는 9억 원을 초과했다. 9억 원을 초과했다. 여기에 따라서 세율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 주택에 대한 내용에서 이 유상, 대가성을 가지고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6억 원 이하짜리다라고 하게 되면 1000분의 10입니다. 1%죠. 두 번째는 9억 원 이하짜리의 주택이다. 그러니까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짜리다. 이랬을 때는 1000분의 20이 되겠죠. 그러나 세 번째로서는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가 됩니까? 1000분의 33%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우리 대체적으로 보면 매매가가 6억 원 이하짜리가 많을 겁니다. 요건 또 요 정도 되면은 거의 한 중산층 수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6억 원 이하, 취득 당시에 6억 원 이하짜리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1% 세금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내가 취득한 가격이 6억 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1억짜리다. 그러면 1억짜리 대 1%밖에 안 되는 거죠. 저렴하죠.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따로 잡아놨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원시가 있었죠. 원시. 원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최초의 취득입니다. 원시. 자, 우리가 원시 취득이다라고 하는 과정은 최초의 취득이 되는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어떨 때가 원시인가요? 탄생했을 때죠. 어떤 사람은 장가 갔을 때, 결혼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결혼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이좋게 만나서 친해지다 보니까 결혼을 했다. 그러면 취득은, 그 취득은 무슨 취득이 될까요? 어떤 사람, 무상취득. 무상취득은 무상취득이죠. 근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반지라든가 이런 것도 줘야 되죠. 시계도 해줘야 되고 옷도 해줘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런 과정의 취득은 뭘로 봐야 돼요? 승계취득입니다. 원시가 아닙니다. 원시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과정에서 원시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땅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는 둥글다. 땅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세법은. 어떻게 만듭니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바닷가 나가서 바다를 메꾸면 됩니다. 그게 간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매립간척으로 인하여 토지가 조성되는 경우를 원시취득이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만드는 자체는 드물죠. 그러나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새롭게. 또는 주택을 지었다. 이런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짓고 주택을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만든 이 자체는 원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최초 등기한다 해서 보존 등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한 원시 취득의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달라요. 이 경우는 1000분의 28입니다. 일명 뭐 팔자가 세다 그래요. 왜? 최초로 지으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1000분의 28, 2.8%라는 세율을 적용해라. 그렇다면 내가 땅을 하나 샀는데 그 땅에다가 영업용 건물을 5층짜리를 짓겠다, 10층짜리를 짓겠다. 이랬을 때 건설업자한테 맡기잖아요. 그때 세율은 요걸 적용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 그러나 내가 주택을 이쁘게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또 들어가겠죠. 원시. 그러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박 선생, 내가 주택이 없어갖고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그거 나 없다가 새롭게 만든 거니까 원시 아니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법인들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저 보니까 뭐 매스컴에 그런 얘기 나오대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다스 겁니다. 참 장난하는 거죠. 삼성이 누구 겁니까? 그러면 삼성은 삼성 겁니까? 참 말장난입니다. 똑같아요. 아파트를 분양했다. 현대가 분양했다. 현대 겁니까? 아니죠. 일단 그 물건을 전부 다 팔게 돼 있잖아요. 분양으로. 그래서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원시가 아니라 승계취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의 원시는 누굽니까? 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좀 봐야 될 게 주변에 재개발 아파트들 있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인 게 아니죠. 조합원들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거예요? 조합원들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아파트는 역시 원시에 들어갑니다. 재개발 아파트는. 그러나 일반적 분양 아파트들은 승계취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율이 적용되는 과정은 이걸 전부 다 묶어서 예를 들어서 표준 세율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 많잖아요. 1000분의 23이다. 1000분의 28이다. 1000분의 30을 적용한다. 1000분의 35를 적용해라. 1000분의 40을 적용해라. 또 주택에 대해서는 그 취득 당시 가격을 결정해서 9억 원 이하짜리냐, 9억 원이 넘었느냐, 9억 원 이하냐에 따라서 10%, 20, 1%, 2%, 3% 이런 형태를 구성합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표준세율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게 있죠. 일명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이다라고 하는 과정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치성 재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별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이라든가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그리고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 주택. 이 5가지들을 묶어서 우리가 사치성 재산이다 그래요. 돈이 있으면 필요하겠지. 저 같은 경우도 별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고급 주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 저 집 이쁘다. 저 집 좋다. 저게 별장이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근데 별장은 그게 아닙니다. 초가집도 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스레트 집도 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을 우리는 별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상계곡에 어떤 예전에 허름한 주택이 그 흙집이 있었다. 그걸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걸 샀어요. 그러면 그건 별장을 취득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고급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면적 기준이라든가 가액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했을 때 고급 주택이다. 그럼 우리가 잠깐 나가서 산책하다가 길거리 가다 보니까 집이 참 멋있게 지어졌어요. 이쁘게 지어졌는데 여기에 마당도 있고 마당에 막 잔디까지 깔려 있어요. 마당에 잔디도 깔려 있고 여기에 이제 집 지킨다고 해서 이제 멍멍이들이 좀 뛰어다니고 그럼 지나가는 길에 뭐라고 그래요? 어유, 이 집 별장인가 봐. 또는 어떤 사람은 고급 주택인가 봐. 이러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면적 기준.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은 662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고 건물의 연면적은 331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건물의 연면적은 100평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땅덩어리는 662를 초과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약 200평이 넘어야 된다. 이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가액은 9억 원을 초과해야 된다. 그게 충족이 됐을 때 우리가 고급 주택이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라든가 가액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분명히 고급 주택인데 고급 주택으로 과세하지 않고 단 1제곱미터만 미달되더라도 일반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그 규정을 잘 알아요. 여기다가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이랬을 때도 수영장도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눈으로 볼 때 고급 주택이지만 대부분이 일반 주택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취득은 어떻게 되느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까? 적게 걷어야 됩니까? 취득세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루어진 게 요 과정 사치성들은 이런 말을 써요. 일단 이 표준세율이 적용이 돼요.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누가 있다고 했어요? 1000분의 23, 1000분의 28, 1000분의 30, 1000분의 35, 1000분의 40이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주택이었다. 주택이었다라고 한다면 주택을 샀을 때 9억 원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3%가 적용이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을 해라. 이 중과기준세율은 2%입니다. 1000분의 20이라고 해서 또 2%가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3%가 있는데 2%를 플러스하니까 5%가 되죠. 그렇게 과세하느냐?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4배를 적용해요. 4배. 이게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취득세. 고급 선박을 사거나 오락장도 마찬가지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장을 취득하는 사람. 이런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이다라고 하는 과정은 아주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합시다. 돈 주고 샀다. 자, 우리 일상생활 가장 많은 게 뭔가요? 주택입니다. 주택을 돈 주고 산다. 현행법은 6억 원 이하짜리는 1% 세금 낸다. 야, 박 선생, 내가 집이 2채 있는데 2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 또 샀다. 그럼 3주택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3주택이 되든 5주택이 되든 20개의 주택이 되든 취득에 했을 때 주택의 가격을 비교해서 1% 세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9억 원 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 세금 내라. 그러나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짜리다라고 했을 때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아둬야 될 내용이 주택입니다. 주택.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상속. 상속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상속받은 물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저축해서 2세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2세들이 뭐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딴 사람들은 땅도 사놓고 건물도 사놨는데 돌아가실 때 좀 그런 거 한두 개 좀 주고 가지. 그냥 갔다. 이런 과정이 생기죠. 저도 지금 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은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상속을 내가 받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사형제가 있다 보니까 상속 물건에 대한 이 과정들이 지방이었죠. 아버님 고향이, 제 고향이 지방이다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전부 제 자녀들은 객지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은 어머님 앞으로 전부 지금 상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상속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는 싸우죠, 형제 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래서 그건 이제 상속세 시간에 또 처리하기로 하고 이렇게 상속으로 넘어온 이 물건에 대한 취득세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야, 상속세도 냈는데 무슨 취득세를 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국세입니다. 국세. 세금은 국세하고 지방세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취득세라고 하는 건 지방세입니다. 우리가 지방세 취득세를 내게 되면 그 세금은 세금은 어디로 가느냐? 광역단체로 갑니다. 경기도로 가고요. 도세가 되는 거고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특별시세가 되는 겁니다. 대전이라고 한다면 대전광역시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원들은 지방세로서 광역단체로 가느냐 기초단체로 가느냐. 기초단체는 제가 예를 하남시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시흥시라든가 남양주시라든가 이런 시세들은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은 재산세가 그리 가는 거예요. 재산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내는 재산세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 살고 있는 시에다가 열심히 내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또 이 충당이 되고 월급을 받고 이러죠. 그래서 세금의 체계가 무조건 국가로 간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들은 국가로 가는 세금입니다. 국가, 일명 국세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산 있는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온다 그러면 아주 달달달달 떨잖아요. 왜? 모든 걸 다 뒤지거든요. 재산을. 사돈의 8촌까지는 다 뒤집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그리고 모든 거래는 또 통장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세청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맞으면 피가 마를 정도로 가족들이 달달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상속 또는 일반 이 주택들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저렇게 해서 세금이 형성되구나. 그렇다면 이 과정에 지난 시간에 했던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가격에 과세 표준이 있었죠. 과세 표준에 세율을 반영을 해라. 세율. 그러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가격이 이렇게 나왔다. 그랬을 때 세율을 반영해서 나타난 금액을 산출세액이다. 이렇게 불렀죠. 이게 세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 표준의 가격, 우리가 신고된 가격이다, 시가 표준액이다, 사실상 취득가격이다 이런 거에 있었을 겁니다. 이 가격이 크게 되면 세금 크게 나온다고 했죠. 세금은 적게 줄이면 세금 적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세율이라고 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2.3%도 있고 2.8%도 있고 3%도 있고 3.5도 있고 4%도 있다. 그래서 이 세율 퍼센트율을 반영함으로써 세금이 났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 과정을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상속세는요.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할 것도 있고 뺄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항목들이 있다. 기초공제라든가 추가기초공제 이런 인적공제도 빼주고 재손실공제 이런 것도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국세 파트에서는 국가가 걷는 세금의 파트에서는 과세 표준을 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들이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세무사들이. 절세도 해 가면서 어떤 경우는 또 탈세까지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방세법의 과세 표준은 좀 단순하다. 방금 얘기했죠. 샀을 때 가격이 얼마냐. 이걸로 따져라. 그 과정에 세율을 반영해서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금 예를 들어 100만 원 세금 나왔다. 야,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이 세금 내가 과세관청 시군구에 가서 세무과에 가가지고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라. 요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 신고를 보면요. 물건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취득의 시점은 제가 지난 시간에 취득 시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될 수 있고 또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잔금을 안 치렀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놓고 은행권에 맡겨서 담보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기 위해서. 그러면 등기가 우선이죠. 그래서 등기일이 취득의 시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득의 시기가 결정이 됐어요. 이게 4월 5일이었다. 취득의 시점이.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느냐? 내가 가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날짜를 잘못 생각하면 가산세가, 이 이후에는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60일로 잡았어요. 60일. 그러면 60일로 잡았다면 61일 만에 가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 60일이 되는 날을 신고라든가 납부에 대한 마지막 날짜다 해서 기한이다 그래. 기한.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짜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60일을. 자, 4월 5일 날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4월 달. 자, 주먹을 딱 쥐면 1년 12달이 나옵니다. 1월 크고 2월 작고 3월 크고 4월 작고 5월 크고 6월 작고 7월 크고 투터치 8월도 크죠. 9월 적습니다. 이걸로 따지시면 돼요. 그러면 크다 적다 이 말은 뭡니까? 31일까지 있고 30일까지 있다. 이런 규정이 되겠죠. 또 꼭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야, 박 선생 28일도 있다. 야. 아, 28일만 있습니까? 29일도 있지? 언제입니까? 2월달입니다. 근데 꼭 2월달 갖고 태클 걸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지금 4월 5일이다. 그러면 4월달은 적은 달이죠. 5월달은 큰 달입니다. 그럼 60일을 따져야 되잖아요. 하루만 빼면 됩니다. 4월 5일이니까 우리 민법 규정에 보면은요. 기간 계산은 초일, 산입,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에. 기간 계산이. 그러다 보니까 4월 5일 날 취득했다면 60일을 따지는 날짜가 언제가 되느냐. 자, 5월달 6월. 6월 언제가 될까요? 하루 빼라고 했죠. 그래서 6월 4일이 마지막 기한이 됩니다. 하루 빼세요. 아니요, 못 믿겠다. 그러면 줄 긋고 따져보세요. 60일을 따져봐. 4월 5일부터 시작해서. 언제 이거 따지고 있어요. 또 이것도 10개씩 더 묶어야죠. 그래서 평법으로 60일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하루만 빼면 돼요. 왜? 지금 4월달은 크지만 4월달은 적지만 5월달은 크잖아요. 31일까지 있거든. 그래서 60일을 따지는 과정은 이렇게 따져라. 하루만 빼도 된다. 예전 세법은 취득세가 30일이었어요. 30일 이내 납부해라. 그런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2011년도죠. 60일로 규정을 해놨다. 그래서 기간 계산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하루나 이틀 늦게 내게 되면 뭐가 붙는다 그래서요? 가산세가 붙는다. 아차, 이거 하나 추가해야 되겠네요. 박 선생 앞전에 상속했지 않냐? 그럼 상속으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한 경우도 60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상속으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 있겠죠? 상속 개시일이다 그래요. 상속 개시. 일명 우리 민법 규정에 보면은 심장박동 정지설이다 해서 사망의 날짜는 심장이 멎었을 때가 사망입니다. 그럼 산소호흡기 끼고 호흡을 하고 있으면 민법 규정은 죽은 게 아닙니다. 산소호흡기를 끼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나서 죽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3, 4일이 지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 심장이 멎은 날, 그날을 상속 개시일이다 그래요.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상속 개시일이 있는 날에 말일로부터입니다. 말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라. 그러면
4월 5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4월 5일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4월 30일부터 따져라 이거예요. 6개월을.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따지는 거지 날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라. 그러면 야 박 선생님 신고도 하고 납부도 같이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법은 돈이 없으면 신고만이라도 해라 이거예요. 그게 절세입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 시군구 세무과 가서 신고만이라도 하게 되면 납부 영수증을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납부 영수증 가지고 나중에 내면 돼요. 왜? 물론 나중에 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물론 가산금이라는 게 또 붙죠. 그러나 그 가산금은 금융기관의 이자 상당액을 처리하기 때문에 괜히 은행권에서 대출받고 뭐 사채를 가져다가 세금을 낸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정 돈이 없으면 신고만이라도 해라. 그렇다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 과정에서도요. 예를 들자면 신고도 일부러 몰라서 무신고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이게 법을 알면서 부당하게 무신고했느냐 이런 규정을 쪼개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가산세라고 하는 과정들은 이 기한이 지나게 되면 그만큼 제재 조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 가장 중요한 게 취득의 시점이라든가 또는 시기였죠. 또는 과세 표준 그리고 또는 세율 이런 과정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